강태준의 세계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인 그는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변수를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제라 불렀다. 그가 오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은 것 역시 자선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넥서스가 후원한 인공지능 진단센터의 개관식.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기업 이미지 제고 활동의 일환일 뿐이었다. 병원장과 기자들 앞에서 그는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막힘없이 연설을 이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분기 실적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장이 이끄는 VIP 투어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복잡한 복도를 지나던 강태준의 다리에 무언가 작은 것이 와서 부딪혔다. 짜증이 섞인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찰나의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약을 먹기 싫다며 엄마에게서 도망치던 작은 아이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겁을 먹은 듯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강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튀어나온 것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이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가 가진 것과 똑같은 위치인 왼쪽 눈 밑에 작은 점까지. 논리와 이성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설명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았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의 두뇌가 눈앞의 이 작은 존재를 해석하지 못하고 정지해버렸다.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낯설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익숙한 이 기묘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준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를 잡아 끌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도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는 태준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오직 자신의 아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아이를 다그쳤다. 태준의 시선이 아이에게서 여자에게로 옮겨갔다. 흐릿한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아득한 기억에 파편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이의 얼굴이 준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여자는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차이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아이와 여자가 사라진 복도에 태준은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를 둘러싼 수행원들과 기자들은 그의 이례적인 모습에 숨을 죽였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태준은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갈무리하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투어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 이상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나 회사에 죽에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서 빠져나와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얼음 황제 강태준. 그의 완벽하고 질서정연했던 논리의 왕국에 설명할 수 없는 유령이 나타났다. 이해할 수 없는 변수.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남자는 이제 단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다음 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회의실. 강태준은 습관처럼 날카로운 지적과 빈틈없는 논리로 회의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광택이 나는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위로 어제 병원에서 마주쳤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 듯한 그 얼굴.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설명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의 미세한 평정심의 균열을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는 최의 비서만이 눈치채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태주는 최 비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어제 병원에서 나와 부딪혔던 아이. 그 아이와 어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둬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하도록. 그것은 그의 평소 업무 지시와는 전혀 다른 지극히 사적인 명령이었다. 노련한 초의 비서는 조금도 놀란 기색을 내비치지 않은 채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의 등 뒤로 태주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 비서의 정보력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핵심 역량이었다. 그는 하룻밤 만에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파악해냈다. 최 비서는 약속대로 다음 날 아침 얇은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의 첫 장에는 아이의 사진이, 두 번째 장에는 아이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름은 윤하준, 나이는 5살, 아버지는 공란,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소박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장, 아이, 어머니의 프로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윤서아. 그 이름은 강태준이 지난 6년간 자신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었다. 순간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이 열리며 6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지금의 얼음 황제가 되기 전 그에게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한 문화재단의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던 자유로운 영혼의 피아니스트 윤서하. 그녀의 연주와 웃음은 그의 질서정연했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들은 짧지만 격렬한 사랑에 빠졌다. 그가 처음으로 계산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였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꿈 같던 시간은 갑자기 끝났다. 어느 날 그녀는 편지 한 장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는 끊겨 있었고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그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렇게 그는 지금의 강태준이 되었다. 다시 현재 태준은 파일 속의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서하,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5살의 아들. 시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의 삶을 지배하던 차가운 이성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아이, 하준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는 그의 아이를 가진 채 떠났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한 분노, 혼란,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책임감이라는 무겁고 낯선 감정이 폭풍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집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늘 자산과 기회의 네트워크로 보이던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 도시 어딘가에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과 그의 인생 최대 미스터리에 열쇠를 쥔 여자가 살고 있었다. 의심의 첫 번째 실마리는 뽑혔고 그것은 그의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그것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냉정함이 아니었다. 새롭고 위험한 결의에서 비롯된 칼날 같은 냉정함이었다. 그녀를 찾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알아내. 최 비서의 정보팀은 하루 만에 윤서하와 하준이 사는 곳을 알아냈다. 그곳은 청송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보안 등급의 아파트 단지였다. 강태준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조급함을 느끼며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는 이례적으로 모든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차를 몰았다. 아파트의 정문으로 향하는 전용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차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짓에 의해 가로막혔다. 아파트의 정식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훈련된 움직임.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사설 경호팀이었다. 차에서 내린 태준의 앞을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막아섰다. 강태준 회장님,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경함이 담겨 있었다. 태준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책임자를 부르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아파트 로비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닌 권력의 홀처럼 보였다. 날카로운 눈빛과 굽히지 않는 허리. 바로 청송그룹의 총수 윤성진 회장이었다. 하준의 외증조부 윤 회장은 태준을 향해 경멸이 섞인 냉소를 지어 보였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니까. 강씨 집안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서아 씨와 하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윤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만나자네는 6년 전에 이미 그럴 권리를 잃었어. 내 손녀와 내 증손자는 이제 나의 보호 아래 있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자네 집안에 더러운 피가 섞일 필요는 더더욱 없지. 태준은 그의 지독한 증오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저와 서아 씨,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집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의 말에 윤 회장은 과거의 상처를 들춰냈다. 그것은 태준의 아버지가 넥서스를 제국으로 키워내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태준의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윤 회장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한 남자를 잔인하게 파산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에게 강씨 집안은 은인의 등에 칼을 꽂는 파괴자들의 왕조일 뿐이었다. 자네가 감히 내 유일한 증손자이자 청송의 후계가 될 아이를 그 남자의 아들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윤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어림없는 소리. 하준이는 강씨가 아니라 윤씨야. 그러니 그 아이의 존재는 오늘부로 잊어버리게. 그의 목적은 단순히 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틀린 자존심과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지키려는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집착이었다. 윤 회장의 신호에 따라 경호원들은 돌처럼 굳어버린 태준을 그의 차로 안내했다.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차에 오른 태주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서한은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강제로 빼앗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증오심에 가득 찬 늙은 독재자가 만든 황금 새장 속에 갇혀 있었다. 그가 마주한 벽은 단순히 서하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몇 세대에 걸친 뿌리 깊은 원한과 경쟁 그룹의 막강한 권력이었다. 그의 안에서 휘몰아치던 분노와 혼란의 감정은 이제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갑고 모든 것을 계산하는 냉철한 결의. 이전까지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전쟁이 되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요새 같은 아파트를 노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아들을 당신이 가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당신은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거야. 얼음 황제는 이제 비즈니스가 아닌 그의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성진 회장과의 정면 대결은 실패로 끝났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힘으로 그 늙은 호랑이의 벽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략을 바꿔야 했다. 그는 초에 비서에게 윤 회장이 아닌 아이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좋아하는 공원, 매일 먹는 아이스크림 맛까지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명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었다. 물론 그 방법은 여전히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정보팀을 동원하는 지극히 강태준다운 방식이었지만 말이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최 비서는 하준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국립과학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최근 로봇 전시관을 후원한 곳이었다. CEO인 그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태주는 평소와 달리 모든 수행원을 물리고 비싼 캐주얼 차림으로 홀로 박물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어려운 연기였다. 그는 우연히 공룡 전시관 근처에서 하준의 유치원 그룹을 발견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밀려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주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잘 안 보이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아이를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앉혔다. 얼음 황제라는 별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충동적이고 다정한 행동이었다. 하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태준의 어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전망대였다. 그 후 1시간 동안 그들은 박물관을 함께 돌아다녔다. IT 천재인 그는 5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물리 법칙과 로봇 공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아이의 날카로운 지성과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내심 감탄했다. 늘 조용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온 하준에게 이 키 크고 박식한 아저씨는 경이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마법사와 같았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 아저씨는 낯설지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공룡 모양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고 태주는 하준의 수십 가지 왜요? 라는 질문에 단 한 번도 귀찮은 기색 없이 대답해 주었다. 잠깐 하준이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을 때 태주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세계는 더 이상 이익률과 인수합병이 전부가 아니었다.
작은 아이의 무게와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주는 충만함이 있었다. 그 평화로운 시간은 아이를 데리러 온 윤서아의 등장으로 깨졌다. 그녀는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애틋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소.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고 태주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잠에서 깬 하준이 엄마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엄마, 이 아저씨 진짜 똑똑해요. 로봇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한은 서둘러 하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태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홀로 남겨진 태준은 만남이 자신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를 깨달았다. 머릿속의 이성은 이것이 감정적인 리스크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심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하고 원초적인 보호 본능과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소유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얼음 황제의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차로 돌아온 그에게 최 비서가 윤 회장의 새로운 공격에 대해 보고했지만 태주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캐시미어 스웨터 소매에 묻은 하준의 작은 아이스크림 자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다. 전쟁의 목표가 바뀌었다. 그는 이제 그의 아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서아의 삶은 화려한 감옥이었다. 청송그룹의 비호 아래 그녀와 하준은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생활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은 투명한 유리벽과도 같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한때는 세계적인 무대를 꿈꾸던 피아니스트였지만 이제 그녀의 연주는 이 황금 세장 안에서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지만 그 선율에는 억눌린 슬픔과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 하준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과학 박물관에서 돌아온 이후 하준은 온통 로봇 아저씨 이야기뿐이었다. 아이는 서툰 솜씨로 강태준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케치북 가득 그려놓았다. 서한은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아이의 눈에 담긴 태준을 향한 순수한 동경심 앞에서 그녀의 말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천륜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박물관에서의 만남을 보고받은 윤성진 회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무겁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분노를 터뜨렸다. 내 눈을 피해 감히 강씨 집안의 독사를 증손자 곁에 끌어들여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잊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가문의 수치라고 매도했다. 그는 협박했다.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네가 네 아들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강태준이 절대 찾지 못할 스위스의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게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협박이었다. 서재에서 나온 그녀는 자신의 방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의 잔인한 말은 6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녀의 기억 속 강태준은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깊이를 가진 남자였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 무렵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던 바로 그날 할아버지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태준의 곁을 영원히 떠나거나 아니면 청송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강태준과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을 지켜보거나 그는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두 가문의 전쟁에서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어리고 할아버지의 무자비함을 두려워했던 그녀는 결국 사랑하는 남자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나온 그날의 선택은 지난 6년간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다. 다시 현재 서한은 숨겨두었던 태준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붙들고 오열했다.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할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준의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만 아이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두 거대 재벌의 잔인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강태준의 모습이 겹쳐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하준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복수심과 야망을 위해 아이를 다음 세대의 꼭두각시 후계자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맹렬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연주한 곡은 슬픈 녹턴이 아니었다. 쇼팽의 혁명, 에뛰드, 격정적이고 저항적인 선율이 그녀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대변하고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수동적인 희생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윤성진 회장의 분노는 청송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빌려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나타났다. 그는 수십 년간 재계를 지배해온 늙은 호랑이의 방식대로 넥서스의 숨통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의 막대한 자금력은 넥서스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매도에 동원되었고 익명의 채널을 통해 악의적인 루머가 시장에 퍼져나갔다. 그의 오래된 인맥은 넥서스의 신제품에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들을 압박했고 R&D 부서의 핵심 인재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갔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직원들은 동요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강태준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긴급 이사회에서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운 얼음 황제의 모습으로 상황을 지배했다. 그의 침착함은 그 자체로 공포이자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이었다. 그는 이 사태를 위기가 아닌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그는 방어하는 대신 즉각적인 방역에 나섰다. 넥서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그의 지휘 통제실. 워룸의 모든 스크린이 붉은 경고등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윤 회장의 낡은 수법을 비웃었다. 주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자사주를 매입하는 대신 그는 익명의 제3자 펀드를 동원해 청송그룹의 취약한 금융계열사에 역으로 압박을 가했다. 공급망이 흔들리자 그는 새로운 협력사를 찾는 대신 장기적으로 계획해왔던 수직 계열화 작업을 가속화했다. 아예 핵심 협력사들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것이다. 이는 윤 회장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대담한 한 수였다. 그는
전사 타운홀 미팅을 소집해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는 공허한 약속 대신 명확한 전략과 함께 파격적인 스톡옵션을 제시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 거대한 기업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강태준은 진짜 목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윤 회장의 공격이 자신을 하준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교란 작전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기업 전쟁의 혼란을 방패 삼아 하준과 마주칠 수 있는 우연들을 만들어냈다. 하준의 피아노 학원 근처 레스토랑에서의 미팅, 아이가 주말에 가는 공원 옆을 지나가던 길 등. 그 만남들은 짧았지만 부자 푸찌의 유대를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었다. 그의 우연한 등장은 아들뿐만 아니라 윤서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자신은 결코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과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신호. 어느 날 그는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을 이용해 그녀의 손에 작은 암호화된 번호폰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소.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오. 당신을 돕게 해주시오. 그들 사이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가 열린 순간이었다. 그 시각 윤성진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붉게 물든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며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구시대적인 방식은 현대 기술과 무자비한 속도로 무장한 강태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늙은 호랑이는 자신이 잠자는 용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있었다. 한편 강태준은 우연히 하준의 모습을 잠깐 본 뒤 자신의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회사를 방어했고 서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모든 전선에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얼음 황제는 이 게임에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건넨 작은 번호폰은 윤서아의 피아노 위에 놓인 채 위험하지만 달콤한 유혹처럼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망설였다. 그 망설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바로 그녀의 아들 하준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윤성진 회장이 서재에서 하준을 교육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5살 아이에게 동정심은 약점이며 강씨 집안은 반드시 쳐부숴야 할 적이라는 자신의 뒤틀린 철학을 주입시키고 있었다. 아들의 순수한 영혼이 할아버지의 증오에 의해 검게 물드는 것을 본 순간 서한은 결심했다. 이것은 기업 전쟁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을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구출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폰을 들었다. 그리고 강태준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직접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태준은 만남을 주선했다. 윤 회장의 감시가 절대 미치지 못할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 최 비서는 폐장 시간이 지난 후에 한적한 개인 미술관을 섭외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함 속 수십억을 호가하는 미술품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제대로 마주섰다. 공기 중에는 묻지 못한 질문과 묵혀둔 원망, 그리고 아픈 그리움이 무겁게 떠다녔다. 태준은 지난 6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말도 없이 떠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서한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위협 앞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도망쳐야만 했는지,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분노가 아닌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그녀의 실종은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담긴 사랑과 강인함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해내야 할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불가능한 선택을 감내해온 생존자였다. 그는 더 이상 후계자를 되찾으려는 CEO가 아니었다. 자신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결과물과 마주한 한 남자였다. 서한은 그에게 동맹을 제안했다. 할아버지는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그의 사업 방식은 낡았고 개인적인 인맥과 숨겨진 부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죠. 지금 할아버지는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한 바이오테크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 하고 있어요. 제가 그의 약점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태주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전쟁이 아니오. 우리 아들을 위한 전쟁이지.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소. 당신과 하준이를 위해 강씨도 윤씨도 아닌 오직 우리만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소. 동맹은 체결되었다. 서한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윤 회장의 모든 인수자금 전략은 스위스의 한 프라이빗 뱅크와의 수십 년 된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태준이 찾던 아킬레스건이었다. 비밀 회동을 마치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들 사이에는 새롭고 깨지기 쉬운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태준은 차에 오르자마자 최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더 이상 방어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스위스 은행과의 연결 고리를 겨냥한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공격적인 명령이었다. 서한은 황금 세장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곳의 죄수가 아니었다. 늙은 왕의 요새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는 첩보원이자 여왕이었다. 비밀 동맹은 활성화되었고 게임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화가 제공한 정보는 강태준에게 적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그의 워룸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그는 윤성진 회장의 바이오테크 회사 인수 자금줄인 스위스 은행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 거래 자체를 독이 든 사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금융팀은 익명의 채널을 통해 윤 회장의 인수 대상 기업이 사실은 숨겨진 부채로 가득 찬 독약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은행 측에 전달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은행은 대출을 동결했고 윤 회장의 야심찬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좌초되었다. 윤 회장이 자금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태준은 그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와의 오래된 원한,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이면에는 더욱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정보팀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파멸시켰다고 알려진 윤 회장의 옛 동업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과거 속에서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준의 아버지는 윤 회장의 동업자를 파멸시킨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동업자는 윤 회장의 횡령과 불법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를 폭로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기 직전 목격자 하나 없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윤 회장은 비통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하며 그의 지분을 모두 흡수했다. 지금의 청송 제국은
친구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강씨 집안과의 원한은 자신의 죄를 덮고 세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서하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기업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태주는 감정적인 확신이 필요했다. 하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서하와의 비밀 동맹은 여기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실수로 하준이 쓰던 컵을 깨뜨린 후 아이의 타액이 묻은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수습했다. 그리고 위장된 쇼핑 여행 중에 태준이 보낸 요원에게 은밀하게 그것을 전달했다. 며칠 후 최 비서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99.709%. 숫자는 차갑고 명료했다. 그것은 충격이 아니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거대한 확신이었다. 그의 사무실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얼음 황제의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분노와 후회,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맹렬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한 손에는 윤 회장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과거의 범죄 증거를,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을 도덕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그는 이제 윤성진이라는 남자의 사악함의 전모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존심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니었다. 살인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된 원한을 이어가기 위한 인질로 삼았던 것이다. 태주는 워룸의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한쪽에는 윤 회장의 범죄 증거가, 다른 한쪽에는 천진하게 웃고 있는 하준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를 소집하시오. 청송그룹의 모든 이사들을 만나야겠소.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됐으니. 청송그룹의 연례 주주 총회장 윤성진 회장은 최근의 주가 불안과 M&A 실패로 동요하는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련한 사자처럼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건재한 총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연설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단 한 명의 수행원도 없이 홀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듯했다. 속삭임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의 서늘한 눈빛 한 번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곧장 단상 위로 올라가 보조 마이크를 잡았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윤 회장이 소리쳤다. 강태준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여긴 사적인 회의장이 아니야. 태준은 그를 무시한 채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청송의 주주 여러분, 여러분은 수십 년간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신뢰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뢰가 과연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 회장의 등 뒤 청송그룹의 로고가 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태준의 팀에 의해 장악되었다. 화면에는 낡은 신문 기사와 빛바랜 사진, 그리고 법률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준은 마치 검사처럼 윤 회장의 과거 범죄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폭로했다. 그의 옛 동업자를 상대로 저질렀던 횡령, 산업 스파이 행위, 그리고 살인을 의심케 하는 의문의 교통사고 기록까지, 은행 기록과 은퇴한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조작의 흔적이 명백한 사고 보고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고함을 질렀고 이사들은 경악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윤 회장을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존경받는 창업주의 이미지는 불과 몇 분 만에 산산조각났다. 그는 이제 살인자이자 도둑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윤 회장이 무너져 내리며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순간, 태주는 개인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의 기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웠고 자신의 증손자를 볼모로 삼아 우리 가문과의 거짓된 원한을 이어가며 그 모든 것을 숨겨왔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그곳에는 99.99%라는 숫자가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흑백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시절의 태준과 똑같이 생긴 하준의 사진이 떠 있었다. 태준은 강당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윤하준은 청송에 더럽혀진 유산을 이을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하준,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이 죄 많은 늙은이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더 이상 사용되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원한은 바로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두 번의 결정타는 파괴적이었다. 범죄자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윤성진 회장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가부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절망에 빠진 패배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공포의 시대는 끝났다. 이사들은 회사의 명성에 가해진 치명타를 수습하기 위해 즉시 움직였다. 그 자리에서 긴급 불신임안이 발의되었고 윤 회장은 자신이 군림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권력을 박탈당했다. 혼란의 와중 태주는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 강당 가장 뒷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한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서하였다. 태준의 팀이 그녀가 안전하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강당을 가로질러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소. 당신은 자유요.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윤 회장의 제국의 폐허를 뒤로 한 채 강당 뒤편에 서하를 향해 걸어갔다. 가부장은 몰락했다. 이제 가족을 다시 세울 시간이었다. 몇 달 후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했다. 강 씨도 윤 씨도 아닌 오직 그들만의 보금자리. 서울 근교의 햇살 좋은 정원이 딸린 하얀 집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윤성진 회장은 모든 권력을 잃고 쓸쓸하게 은퇴했다. 그의 범죄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청송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낡은 독재의 시대를 마감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윤서하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의 눈가를 늘 맴돌던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온하고 따스한 빛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세계적인 무대로 돌아가는 대신 명문예술학교의 교수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다. 자신의 열정과 가족과의 삶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손녀, 누구의 여자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주체적인 아티스트, 윤서하로 다시 태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하준이와 강태준에게 찾아왔다. 하준이는 더 이상 낯을 가리는 조용한 아이가 아니었다. 정원에서 아빠와 함께 공을 차고 흙투성이가 된 채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얼음 황제. 강태준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들의 아침 식사를 만들고 밤마다 침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정복에서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 아들의 웃음소리와 서아가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 속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충만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잠든 하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태준과 서아는 조용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태준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더 빨리 그녀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 역시 최선을 다했음을,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음을 고백했다. 그들은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끌어안았으며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다. 길고 길었던 아픔과의 화해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태준은 태블릿 PC로 하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마천루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정원의 커다란 나무 위에 지어줄 아들만을 위한 트리하우스의 설계도였다. 서화가 그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하준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비밀 공간이 어디가 될 것인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태준은 아들의 머리 너머로 서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화면 속의 설계도는 단순히 나무 위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었던 세 사람이 이제는 함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쌓아 올리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설계도였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세 사람의 따뜻한 모습을 비춘다. 집 안에서는 서하의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정원에는 하준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길고 길었던 겨울을 끝내고 얼음 황제는 마침내 자신의 봄을 찾았다.